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둘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번 추석 특집 뉴스 브리핑이 좀 주공님하고 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본 뉴스들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대화가 없어서 좀 건조한 분위기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총 9개의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9개의 뉴스를 선정했는데 다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만큼 다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번에도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시세 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시세 동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사실 매주 살펴볼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나 꾸준하게 관심을 갖느냐의 척도로 내가 시세 흐름이 오늘 이번 주에는 올라갔고 또 내려갔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눈여겨 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9월 5주의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서 소개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부동산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2%,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04%,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6%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0.0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번 주와 조금 다른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거래들이 몇 개 소개가 되면서 여러분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지표들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내봤을 때는 마이너스 퍼센트가 나온다. 즉 이번 추석 연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좀 줄게 되면서, 또는 이런 그런 급박한 거래가 아닌 이런 일반적인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까지 높은 금액을 지불해가지고 지금 있는 기준 가격에서 더 높은 가격을 써가면서까지 집을 매수하시는 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가 되고요. 이런 연휴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들도 문을 닫고 또 영업을 하시는 곳도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지는 않는 시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계절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02%라는 것은 크게 주마다이긴 하지만 크게 변동이 크진 않은 그런 그런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여기는 이번 주는 정확하게 주요한 뉴스로 여기서 꼽을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0주 연속 상승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지역과 이제 세종시가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이 돈을 좀 많이 버실 수 있는, 또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자연스러운 요인이 되고, 또 그것이 수요가 그만큼에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공급이 그만큼 받쳐주질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구매력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매매가는 현재 이제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뭐 약보합, 강보합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유지를 한 상황에서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전셋값과 매매값이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매수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 뉴스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매주 뉴스를 탐색하시면서 가시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전세가율 역대 최고라는 그런 수식어가 기사에 보인다, 최고치 경신 이런 수식어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미래 가치를 뜻하는 매매 가격과 실거주 가치를 뜻하는 전세 가격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하기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이 전세값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는 올랐다. 첫 번째, 두 번째 뉴스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 한두 개, 두세 개 본다고 해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 뛰어나게 증가하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흐름을 파악한다, 그러면서 기회를 그 안에서 내가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 뉴스도 이번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뉴스부터는 조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을 저희 디딤돌 대출을 할 때 기준점을 삼아서 그 연소득이 넘는 부부에 한해서는 대출을 안 내줬었어요. 그러면 그 대출 규모가 얼마였냐? 그게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합산하여 7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왜 받아야만 하고 받으면 좋은 거냐? 금리가 낮아요.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또 장기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 장기 저리에 내가 시장 금리보다 더 훨씬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어떤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집이 꼭 한 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집을 금리 쿠폰을 내한테 줬는데 그 금리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죠. 또 내가 조금 7천만 원을 조금 넘는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7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소득의 그 부부들보다 오히려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소득의 증가, 지금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니에요. 부부가 사실 연봉이 4천만 원만 넘어도 5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두 명에서 그런 정도로만 한다고 해도 이미 이제 9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면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7천만 원 언저리에 있던 이제 분들이 실제로는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6일부터 이걸 확대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버팀목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인데, 이 버팀목 대출도
똑같이 이제 연소득이 좀 낮았었던 그 6천만 원 이하 대상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7,500만 원까지 연소득 7,500만 원까지 지원 대상을 이제 늘리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상품이 조금 이렇게 지원 대상이 넓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구매력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정책 상품을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의 구매력이 실제로 높아져요. 그러면 정책 상품을 이제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분들이고 또 대출을 저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이렇게 높은 가격의 주택은 구매하지 못하고 낮은 가격의 주택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낮은 가격의 금액대의 그런 주택 그런 것들이 수요가 조금 더 붙을 수가 있겠죠. 높은 사실 지금 특례보금 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일반형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우대형만 남았는데 6억 이하의 이제 낮은 금액 수도권에서는 이제 낮은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낮은 금액의 주택들이 이 수요가 점점 붙을 만한 어떤 정책적인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 아파트 값과 이제 노원구 아파트 값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이번에 임장으로도 소개를 해드릴 도봉구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서울의 이제 비핵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그 가격과 가격이 좀 6억 이하의 가격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이 조금 인기가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중에 또 경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부동산 경매라는 건 투자적으로 일반 매매와 좀 다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건 사실 내가 오를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를 집을 사는 것은 보통 일반 매매에서 이렇게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들이고 경매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내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이기 때문에 사실 경매는 항상 기회가 산재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붙어서 이 경매가 어떤 낙찰가율을 기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권리 분석만 잘하고 또 이 운이 좀 따라준다면 특별하게 뭐 어떤 스킬이 있지 않아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창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경매는 좀 레드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나 소나 관심을 가지면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뉴스는 이번 올림픽 회밀리 전용 면적 158제곱미터가 19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낙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경매가 사실은 고액 물건에 한해서 그리고 또 권리 분석이 복잡한 물건들에 한해서 이런 경쟁자가 좀 적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번 한탕 해보자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뭐 주부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공부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높은 가격대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경매라는 게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높은 그 금액을 이제 나한테 홀딩해 놓고 언제든지 내가 이제 이 낙찰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뭐 다른 금액을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총알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높은 가격대에서 오히려 더 기회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빌라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보세요라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유효는 한 전략이에요. 다만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 마진을 줄여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마진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것은 기회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전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거주 할 주택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적은 금액으로 소액 투자할 것이 아니라 높은 좀 금액으로 내가 실거주 아파트를 실제로 찾는 것에도 이 경매라는 것을 활용해 보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이 경매가 또 이제 근데 또 기회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은행 주택 담보 연체율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 1년 전에는 이제 0.12%였는데 이제 올해 반기가 지나고 이제 7월 말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길 올해 주택 담보 연체율이 0.23%라고 합니다. 즉 2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뭐 사실 0. 몇 퍼센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택을 사고 나서 빚을 못 갚는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이 좀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경매 건수가 많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경매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매 투자자들이 그 물건을 전부 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입찰하시는 분이 건드려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그 허수라고 하죠. 이 경쟁자들이 뭐 낙찰자가 뭐 100명이니 뭐 입찰자가 100명이니 200명이니 이것만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뭐 경쟁률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하나를 낙찰받으면 연속해서 막 2개, 3개 낙찰을 받으시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명씩 경쟁자가 이렇게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경매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풀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들이 같이 이렇게 경매가 이제 물건이 늘어나면은 나눠 먹기가 가능하다 이런 사원으로 보신다면은 경매라는 것이 조금 더 어떤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여지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요. 둔촌주공 얘기가 나왔어요. 둔촌주공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타워 크레인이 서 있니 뭐 철거를 하니 많이 이런 되게 잡음이 많이 들리던 그런 단지였는데 어떻게 또 공사비 이슈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이제 부담으로서 작용을 어쨌든간 하다 보니까 뭐 조경이라든지 뭐 단지의 어떤 고급화랑은 거리가 멀게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둔촌주공이라는 어떤 명성에 걸맞지 않은 그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뭐 그런 최대 정비 사업 이런 어떤 명성에 걸맞지 않은 좀 볼품 없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원래 그 단지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장 단지가 되어야 하는데 대장이 볼품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원베일리를 갔다 왔는데 원베일리 임장을 갔다 왔는데 원베일리가 제가 막 솔직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뭐 30억씩 가고 하는 단지니까 30억의 가치를 내가 느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단지를 쫙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돈이 많아 보이게 했다 시공을.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 진짜 고급스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배치라 이런 거는 완벽합니다.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설계적인 부분 말고 이제
자재 같은 부분이 조금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 갔었던 부산의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와도 크게 차이가 없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고 이건 30억이라면은 이게 아무리 뭐 시공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좀 제가 많이 한 건지 모르겠으나 기대를 채울 만큼은 전혀 아니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였죠? 아리팍이죠? 아크로 리버파크? 그 단지랑 너무 비교가 또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니까 사실 이 둔촌주공도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고급화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시공사업단이 고급화 설계 적용을 또 제안을 받아서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급화를 선택한 이제 단지들이 이제 둔촌주공 옆에 몇 군데가 있는데 대장 단지라고 했는데 그 단지가 막 다른 단지보다 볼품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집값에 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논리에서 조합원들이나 이렇게 좀 부담을 더 하고 이렇게 집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참 약간 이게 인생사 뭔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언제는 뭐 공사비 뭐 몇 억이 아까워가지고 몇백억 몇십억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타워 크레인도 세워놓고 했던 그런 곳이 지금은 이렇게 고급화를 하니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근시안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볼 때. 이 조합원들이 그렇게 약간 지금 당장의 공사비, 지금 당장의 무엇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 보통의 정비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영기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빌리라는 곳에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을 이끌고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 공감되는 부분은 뭐냐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팔고 옆 단지를 사야 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이 정비 사업에서 금액을 사실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빨리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서 매도를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그것도 많이 나오니까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빨리 다른 그 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지나 다른 주택을 또 매수해야 된다.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고 좀 그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둔촌주공 사태 그리고 둔촌주공 고급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정비사업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이 꽤 요즘 소식이 많네요. 노량진 재개발이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죠. 뉴타운은 사실 이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뉴타운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지 대상지 몇 군데를 묶어가지고 뭐 이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큰 지역 안에다가 이렇게 시행을 각자 하되 이 사업 시행은 각자 하되 다른 그런 연합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그런 효율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이라는 구역이 굉장히 큰 이제 어느 하나의 뉴타운 구역으로 묶이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 조합이 결성이 돼서 구역이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노량진 뉴타운에는 8개 구역이 있고요. 그중에 5개 구역이 이제 재개발 사업 구분응선 즉 이제 그 거의 다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소식은 노량진 5구역이 이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분양을 어떻게 하고 일반 분양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실제로 내가 이 주택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에 이거를 분양할지 이런 거를 승인받는 단계라고 하면 될 것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받게 되면 이제 2주 철거를 앞두게 됩니다. 2주 철거를 하면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이제 입주만 앞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절차가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마무리하는, 진짜 공사만 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노량진이라는 곳이 대부분의 이런 사업 구역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들어가서 공사가 이제 마무리될 만한 이제 3년 4년 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는 정말 확실히 확연히 다른 노량진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노량진에서 고시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노량진에 이렇게 역에 내려가지고 그 옛날에 그 이제 수산시장 있던 그 터도 그렇고 이렇게 육교 같은 걸 지나갑니다. 육교 같은 걸 건너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출구를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요.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좀 음산합니다. 이렇게 좀 이 다운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분위기, 이 동네의 분위기가 굉장히 눌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분위기가 너무 저는 좀 약간 좀 싫었습니다. 약간은 좀 뭐랄까, 이게 도전하는 사람들, 뭐 약간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동네라기보다 조금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근데 그만큼 이제 안 좋았던 곳이 이런 대규모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게 변한다면은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만 보겠습니다. 원래 안 좋았던 곳이 좋아지는 것이 원래 좋았던 곳이 또 더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가격의 차이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노량진의 어떤 그 스카이라인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 많이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노량진을 생각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 지인이 여기 이제 지인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 재개발 사업지에서 이제 몇 군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이제 이주를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애증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던 곳들은 또 억눌려 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뉴타운이라는 딱지가 붙은 곳들이 사실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 지정이 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만큼 지금 뉴타운 딱지를 들고 진행되는 것들은 좀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눌려왔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드라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저도 혼자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농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편한 분위기로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뱉어내다 보니까 목도 조금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2분, 3분 이렇게 같이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더 재밌고 또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뉴스는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세계일보의 뉴스입니다. 지금 이 이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건 사실 시장의 어떤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인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공사비라든지 자재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공급자 차원에서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 가격에 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양가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이 원가에서 마진을 어느 정도 붙여서 분양가를 하는 거겠지만 원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지 마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 분양이 잘 안 되더라도 낮출 수 있는
분양가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이하 수준으로는 낮출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집을 사지 않으면 다음 사이클 또는 다음 어떤 기회에는 더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으로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미래에 이제 나타나야 할 수요들을 지금 당장으로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더 좋은 또는 더 어떤 빚을 좀 덜 내고 집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분양가가 계속 반복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2년 뒤에 이번에 전세 한 번 더 살고 2년 뒤에 내가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더 분양가가 올라 있고 더 원가가 올라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2030의 그 매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2030의 매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보통은 2030의 그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돈도 없고 사실 모아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을 막 턱턱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3040, 4050 때 이 집을 매수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이고 그걸 계산하고 분양을 보통을 하게 됩니다. 그 공급자 차원에서요. 근데 자꾸 이렇게 2030 시대 수준에서 집을 자꾸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약간은 비정상적인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촉진시키는 어떤 요인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좀 주요한 요인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한번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청약 시장에서 이제 추첨제 비율이 또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2030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청약 받는 것이 나중에 청약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이하 청약률이 2020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가 30-40%에 그쳤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또 56.1%로 한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정도 높아졌다. 분명히 이런 수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지켜보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뭐 제 설명을 굳이 여러분들이 막 저 사람은 정말 천재야 이런 걸 받아들이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않으시겠지만 그러지도 마시고요.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나도 동의를 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저 생각이 동의하지 않아. 이런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좀 환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또 정비사업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정비사업을 사실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비사업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비사업을 사실 최근에 저는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거를 기회라는 것을 얻으려면 상승장을 만나거나 남들이 아직 모르는 걸 해야 해요. 근데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건 남들이 아직 모른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의 어떤 영역으로 아직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일반 매매로 구축 아파트를 그냥 사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재건축 투자, 재개발 투자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메인스트림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레드오션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재건축은 조금 더 그런 메인스트림의 영역으로 간 것 같은데 이제 정비 사업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루트라든지 그런 기회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재개발 공부를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이번 뉴스는 오세훈 시장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또 표명을 했다고 해요. 더 많은 집을 빠르게 지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고요. 뭐 서울에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려면 오래된 걸 허물고 더 많은 집을 빠르게 지어야 한다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게 요즘 공급이 좀 말라가고 있잖아요.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 관료나 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또 국가적인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을 이제 좌우하는 것에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저는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하자는 거를 보통 이제 행정부가 입법해서 이제 국회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진행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약간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한해서는 서울시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요. 지금 공급이 살짝 이제 말라가는 차원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시장 여력이 좀 개선이 됐을 때 더 많이 더 빨리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추진이 더 빨리 될 수가 있다. 사실 공급이라는 건 내가 버튼 하나 딸깍 누른다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그런 제반에 있는 것들을 그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확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통기 계획을 이제 꾸준히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지역 구역을 선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정비 사업을 여러분들이 특히 서울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또 돈이 좀 넉넉하신 분들보다는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정비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정비 사업은 정말 정직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만큼 돈을 버는 거고 그냥 그런 걸 복잡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숫자에 좀 약하다 하는 그런 감성적인 투자를 하신다 라면은 그냥 일반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9개 뉴스를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온 그런 감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뉴스예요. 이제 아까 정책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뉴스가 좀 인상적이어서 저는 가져왔어요. 서울 아파트 중 11%만 6억 이하라고 합니다. 지금 6억이라는 숫자가 조금 상징적인 숫자죠. 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일반형이 이제 소진이 되고 우대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우대형을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이 바로 6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초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으로 늘어나게 된 거래량이 축소가 될 텐데 그 축소가 되지 않는 그 가격대가 6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억대의 아파트의 절대 양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 거래량도 그만큼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측면의 기사인데요. 여기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을 제시를 해놨어요. 구로구는 뭐 8억 2천만 원, 강서구는 9억, 노원구는 7억, 그 다음에 서초구는 2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인 서울의 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가장 낮은 평균 매매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도봉구인데 6억 4,895만 원입니다. 도봉구에도 84제곱미터를 살려면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그
국민주택 그 기준이 있어요. 국민주택 기준에 맞는 그 평형수가 수중에 가장 높은 이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보통 34평이라고 표현을 하죠. 30평형대의 아파트들은 6억을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서울의 8사를 살 수는 없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그 매매 가격을 좀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야 이게 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이제 뭐 사실 파는 사람은 가격을 많이 낮추지는 않습니다. 파는 사람이 막 가격을 깎아가지고 나 5천만 원 나 깎을 테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사실 많이는 없어요. 주택이라는 게 또 금액대가 크고 하니까 1,000만 원만 깎아줘도 내가 이거 몇 달을 일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은 못 깎죠. 못 깎는데,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어도 내가 사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걸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지표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량 지표는 공급 강도가 아니라 수요의 강도입니다. 수요의 강도. 제가 봤을 땐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수요 강도가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고 어떤 매매 거래량을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앞으로 남은 올해 한 3달, 2달 남았죠. 그 3달, 2달 안에 지켜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뉴스 9개를 전달해 드렸는데 좀 쉴 새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뉴스가 조금 이제 엄청난 뉴스는 없었다. 엄청난 뉴스 없고 뭐 조금 신혼부부 적용되는 주택 그 소득 기준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오늘 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 프로그램 특례 보금자리론이 축소가 되면서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목이 꽤 아프네요. 이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사무실 동묘에 저희가 조성한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또 다음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또 유익한 소식을 여기서 전달해 드릴 것 같아요. 녹음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더 양질의, 더 뭔가 퀄리티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시간만 내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형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을 거고, 이거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녹음해서 진행하는 수업도 있을 텐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